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여자가 주는 거 아무거나 받아 드시지 마시라니까요. 저거 약 아니에요. 벼락 같은 고함의 찻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찬물이 쏟아져 제 무명 치마를 적셨지만 그것보다 더 차갑게 식어버린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집에 들이닥친 아들 상철이었습니다. 사업 말아먹고 빚쟁이들에게 쫓긴다더니 행색은 엉망인데 목소리만은 우렁찼죠. 아니, 상철 씨. 지금 어른 앞에서 무슨 말버릇이에요? 어머니 놀라시잖아요. 제 옆에서 과일을 깎던 며느리, 지희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막아섰습니다. 착한 아이죠. 저러다 쓰러질까 걱정될 만큼 여린 아이인데 제법 단단하게 아들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 당신이 상관할 일 아니야! 어머니, 똑똑히 들으세요! 저 여자, 윤지의 저거! 어머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꽃뱀이라고요! 저 여자가 어머니 정신 흐려지게 일부러 이상한 약 먹이는 거라고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신이 흐려진다니요. 물론 요즘 깜빡깜빡 정신이 흐려질 때가 잦긴 했습니다. 어제 뒀던 반지꼬리를 오늘 못 찾고 방금 하려던 말을 잊어버리기도 했죠. 그래도 제 아들 입에서 저런 끔찍한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필 그날은 동네 부녀회장님이 잠시 문안을 온 날이었습니다. 부녀회장님은 깎아놓은 사과 한쪽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는 딱 굳은 표정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싸늘하고도 불쌍하다는 듯한 시선이 아들의 막말보다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늙고 병들면 자식한테도 저런 취급을 받는구나.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상철아, 그만해라. 제 목소리가 이렇게 작았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답답하게 왜 그러세요? 저 여자가 매일 밤 들려주는 그거지? 같은 자장가. 그것도 다 어머니 잠재우고 세뇌시키려는 수작이라고요. 제가 다 알아봤어요. 아들은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손에 든 서류 봉투 같은 것을 흔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조용히 눈물만 훔치던 며느리, 지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거실 바닥에 울렸습니다. 상철 씨.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잖아요. 사업 망해서 힘든 건 알겠는데 어떻게 어머니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돈이 필요하면 차라리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지희를 보자 제 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저렇게 착한 애를, 저렇게 저 하나 보고 이 집에서 고생하는 애를. 저놈은 제 아들이지만 짐승만도 못했습니다. 나가, 어머니, 나가라 당장. 내 집에서. 너 같은 자식 둔 적 없다. 그땐 정말 이성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저 가여운 며느리를, 저를 지키려는 지희를 제가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거대한 비극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최정숙이라고 합니다. 오래 잃은 평생을 바늘과 실에 파묻혀 살아온 늙은이죠. 사람들은 저를 이름난 전통 자수 장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저는 그냥 한평생 제자리에서 꽃 피우고 잎사귀 엮는 일을 해 온 사람일 뿐입니다. 제가 사는 이 한옥은 남들은 수백억 원짜리 보물이라고들 하지만 저한테는 남편과 함께 평생을 일군 제 자수 작품이자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하나뿐인 아들 상철이가 사업을 한다며 집안에 남은 돈까지 다 끌어다 날려버렸을 때도 저는 이 집과 제 작업실만은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철이 녀석 어릴 땐 참 영특하고 정도 많았는데 어쩌다 저 지경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비 없이 자라서 그런가 싶어 늘 마음이 쓰였는데 그 마음 씀씀이가 결국 녀석을 망친 것 같아 죄스럽기만 합니다. 빚에 쫓기면서부터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지인은 그런 저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참 싹싹했지요. 한 달 전쯤에는 제 자수를 배우고 싶다는 젊은 남자를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은 제 먼 친척 동생인데 어머니 솜씨에 푹 빠졌대요.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제 작업실을 신기한 듯 구경하며 이것저것 묻곤 했습니다. 그러다 그날 아들을 쫓아내고 며칠 뒤였습니다. 제가 제 자수 바구니를 한참이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제 넣어둔 쪽가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갖 색실과 천조각들, 골무며 바늘쌈지까지 다 쏟아부어 바닥을 헤집고 있었죠. 그때 손끝에 딱딱하고 낯선 것이 걸렸습니다. 꺼내보니 웬 싸구려 빨간색 일회용 라이터였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이상했습니다. 상철이 녀석은 비싼 쇠붙이 라이터를 썼지 이런 건 쓴 걸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얼마 전 지희가 데려왔던 그 젊은 총각 것인가? 마침 방을 살피러 들어온 지희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이게 내 바구니에서 나왔는데 이게 뭘까? 지희는 그걸 보더니 질색을 하며 손수건으로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왜 여기 있어요? 더럽게. 지난번에 상철 씨가 와서 방에서 몰래 담배 피우다가 흘리고 갔나 봐요. 제가 어머니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속상해 죽겠어요. 그러고는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더러운 건 제가 버릴게요, 어머니. 그런가요? 하긴 빚쟁이들한테 쫓기더니 이젠 제 방까지 함부로 뒤지고 다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젊은 총각 것일 리가 없죠. 저는 제 의심을 지우고 그저 상철이 녀석의 지시겠거니 믿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자 지희가 작은 기계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새 기계 만지는 것을 싫어해 아직도 옛날 CD 플레이어를 씁니다. 지희는 제 그런 점을 잘 알았죠. 어머니, 잠이라도 편히 주무셔야죠. 낮에 상철 씨 때문에 놀라셔서 그래요. 제가 어머니 좋아하는 옛날 자장가 구했어요. 밤마다 이거 틀어놓고 주무세요. 마음이 편해지실 거예요. 지희는 제 머리맡에 그걸 놓고 조용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맑고 고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부르는 자장가였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가사는 익숙한데 목소리도 곡조도 생전 처음 듣는 노래였습니다. 지희야, 이건 내가 알던 자장가가 아닌데. 아유, 어머니도. 요즘 건 이렇게 편곡해서 나와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그냥 눈 감고 소리만 들으세요. 금방 잠드실 거예요. 지희는 다정하게 제 이마를 쓸어주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고 있으려니 정말 스르르 눈이 감겼습니다. 머리가 솜처럼 무거워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희가 틀어주는 자장가를 듣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녀 회장님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아들을 내쫓은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녀석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뒤집혔습니다. 저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하던 그 눈빛. 정말 저게 내 아들이 맞나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내쫓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희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 곁을 지키며 울기만 했죠. 저는 그런 지희를 보며 죄책감과 안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 주쯤 지났을까요? 지희가 조용히 변호사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상철 씨가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어머니, 자신을 지키셔야죠. 그건 효도 계약 서류였습니다. 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사후에 재산을 상속한다는. 변호사는 제 의지가 확고한지 몇 번이나 물었고,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 박상철에게는 유류분이고 뭐고 아무것도 주지 않겠습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들이야. 상철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눈이 시뻘겋게 충혈되어서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만나는 놈이 있다고요. 밤마다 어머니 잠재우고 딴 놈 만나러 다닌다고요. 제가 다 봤어요. 제발. 아들은 삿대질을 하며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라이터 사건을 겪은 후였습니다. 제 반지꼬리에 그 더러운 물건을 숨겨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지희를 모함하는구나. 저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상철아, 내가 아직도 사람이냐? 내가 흘린 물건을 어디서 또 주워와서 내 처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것도 모자랐어. 이젠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이 천벌받을 녀석. 어머니, 제 말 좀 믿으세요. 저 자장가도 저 여자가 직접 녹음한 거라고요. 어머니 잠재우고 세뇌시키려는 수작이라고요? 제발. 입 다물어라.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찻잔을 들어 아들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찻잔은 상철의 어깨를 맞고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니,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왜? 아들은 깨진 찻잔 조각을 보며 허망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떨고 있던 지희가 나섰습니다. 지희는 새로 가져온 인주를 제 앞에 조용히 밀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도장 찍으세요. 어서요. 윤지희, 이 악마 같은 것. 상철이가 지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희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저는 남편의 제사를 모시는 탁자 위에 있던 묵직한 노창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철이의 다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억! 아들은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꺼져. 내 집에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호적에서 파낼 테니까. 다리를 절뚝이며 일어선 아들은 저와 지희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 눈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뭐랄까,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어머니, 반드시 후회하실 겁니다. 저 여자가 어머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그때는 늦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마지막으로 절뚝이며 집을 떠났습니다. 쿵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심장에 대모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희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웠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젠 우리만 남았어요.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영원히요. 지희의 따뜻한 체온에 저는 비로소 안도했습니다. 드디어 제 짐승 같은 아들에게서 벗어났다고, 저를 지켜줄 유일한 내 편을 얻었다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아들이 노창로에 맞아 집을 떠난 그날 이후 몇 달간 아들에게서는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경찰도 찾아오지 않았죠. 이 거대한 한옥에는 무서운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만 이내 지희가 차려준 평화에 익숙해졌습니다. 지희는 제 건강을 더욱 극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지희는 인터넷으로 주문했다며 약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인터넷으로 수소문해서 뇌에 좋은 영양 한약 주문했어요. 후기가 아주 좋더라고요. 머리 맑아지는 데는 이만한 게 없대요. 지희는 그걸 정성스럽게 데워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게 가져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정성으로 달인 거예요. 한 방울도 남기시면 안 돼요. 한 모금 마셔보니 어찌나 쓴지 온몸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혀뿌리가 아릴 만큼 쓰고 속이 울렁거릴 정도였죠. 그 약을 먹기 시작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잠이 부쩍 늘었고 정신이 소미불에 쌓인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낮에도 자수를 놓다가 실을 꿰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리는 일이 잦았죠. 지희야, 나 아무래도 이 약이 안 맞나 보다. 자꾸 잠만 온다. 내일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다. 그 말을 하자 지희는 펄쩍 뛰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병원 약 얼마나 독한데요. 그건 약 기운이 돌아서 그런 거예요. 잠이 보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동안 상철 씨 때문에 너무 신경 쓰셔서 잠을 못 주무셔서 그래요. 푹 주무시고 나면 머리가 훨씬 개운해지실 거예요. 저 못 믿으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저 못 믿으세요? 저는 지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끔 지희가 마당 구석에 가서 몰래 전화를 받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끊고는 아유, 그냥 잡상인이네요 하고 웃었죠. 그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 쓴 약을 마시는 것은 여전히 고역이었지만 지희는 꼭 저를 위한 보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바로 그 자장가 CD였습니다. 자, 어머니, 쓴 약 드셨으니까 이제 달콤한 노래 들으셔야죠. 지희는 탕약 그릇을 치우자마자 제 머리맡에 CD 플레이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쓴 약 기운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고 몽롱한 기운이 머리를 감쌀 때쯤 그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어머니, 아무 걱정 말아요. 나쁜 아들은 다 잊어요. 세상엔 지희뿐. 가사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우리 아가였던 것 같은데. 지희야, 이 노래 가사가 원래 이랬니? 제가 몽롱한 정신을 붙잡고 묻자 지희는 제 눈을 다정하게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또 깜빡하셨네요. 원래 이 가사였어요. 어머니, 요즘 약 드시고 주무시기 전에도 깜빡깜빡 하시네요. 역시 약을 더 잘 챙겨 드셔야겠어요. 그런가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요? 아니면
그 쓴 약 때문에 정말 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걸까요? 제 기억도 이젠 희미합니다. 저는 그렇게 지희가 차려준 평화 속에서 지희가 주는 약과 지희가 들려주는 자장가에 제 모든 것을 맡긴 채 서서히, 아주 서서히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가 사실은 거대한 연극의 마지막 장이었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몸은 그 검고 쓴 탕약과 밤마다 울려 퍼지는 자장가 소리에 완전히 길들여졌습니다. 이제는 지희가 없으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껍데기만 남은 인형이 되어가는 기분이었죠. 정신은 소미불에 쌓인 것처럼 멍하고 눈앞은 늘 안개가 낀 듯 흐릿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마지막 남은 재산, 이 집과 땅 문서를 완전히 지희의 이름으로 넘기는 날이었습니다. 단순한 상속 계약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모든 것을 증여하는, 사실상 제 모든 것을 넘겨주는 날이었죠. 지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저를 깨끗이 씻기고 제가 가장 아끼는 옥색 한복을 입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손님 오시는 날이에요. 변호사님이랑 사무장님 오시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 아이는 제보를 다정하게 쓸어주었지만 그 손길이 그날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할 기운도 생각할 힘도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지희가 아주 믿을 만한 분이라며 소개한 변호사와 그를 보조하는 젊은 사무장이었죠. 그 사무장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몇 달 전 지희가 먼 친척, 동생이라며 제 공방에 데려왔던, 자수를 배우고 싶다던 그 젊은 총각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고 사무장이라는 자는 병풍처럼 뒤에 서 있었습니다. 최정숙 여사님, 이 서류는 여사님의 전 재산을 며느리 윤지 씨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입니다. 본인 의사가 확실하십니까? 변호사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려 했지만 몽롱해서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옆에 바싹 붙어 앉은 지희가 제 팔뚝을 세게 꼬집으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어서 대답하셔야죠. 네, 확실합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 아픔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 목소리가 모기 소리처럼 기어들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 서 있던 그 사무장이라는 자가 답답했는지 재킷 안주머니에서 담뱃갑을 꺼내려다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하는 쇳소리와 함께 마루 바닥으로 굴러간 것. 그것은 며칠 전 제 반지꼬리에서 나왔던 바로 그 싸구려 빨간색 일회용 라이터였습니다. 그게 왜 여기서 나와? 분명히 그때 지희가 상철이가 흘린 거지라며 더럽다고 가져갔는데 남자는 황급히 허리를 숙여 그것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찰나 제 눈은 정확히 보았습니다. 라이터 한쪽에 손톱만 한 크기로 붙어있는 작은 자수 스티커. 제 손으로 직접 수놓은 겨울 매화 무늬였습니다. 매화. 순간 머릿속을 내리치던 안개가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매화 무늬. 저건 그 총각이 기념으로 갖고 싶다고 어찌나 싹싹하게 굴던지 제가 직접 라이터에 붙여주었던 바로 그 스티커였습니다.
당신.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그때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여자가 만나는 놈 물건이라고요. 상철이의 고함 소리. 이게 왜 여기 있어요? 상철 씨가 흘리고 갔나 봐요. 라이터를 가지고 나가던 지희의 질색하던 표정. 어머니, 저 여자가 어머니 잠재우고 세뇌시키려는 수작이라고요. 상철이의 절규. 자장자장. 우리 어머니. 나쁜 아들은 다 잊어요. 세상엔 지희뿐. 매일 밤 저를 재우던 그 자장가의 섬뜩한 가사. 어머니, 머리 맑아지는 총명탕이에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를 몽롱하게 만들었던 그 검고 쓴 약. 어머니, 저 여자가 어머니 정신 흐려지게 일부러 이상한 약 먹이는 거라고요.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상철이가 옳았습니다. 전부. 지희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저 남자는 내 연남이었고 제 자수에 접근한 것도 이 집에 드나들었던 것도 모두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저를 서서히 약에 중독시키고 자장가로 저를 잠재우고 아들을 쫓아내고 제 모든 것을 빼앗으려던 것이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몽롱했던 정신이 배신감과 분노로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어서 도장 찍으셔야죠. 지희가 제 손을 잡아 끌며 인주를 묻히려 했습니다. 그 천사 같던 얼굴이 이제 보니 악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제 옆에 놓인 반지꼬리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제 손때 묻은 도구들. 저는 그 안에서 가장 굵고 뾰족한 대바늘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지희가 제 손에 들린 것을 보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손등을, 도장을 찍으려던 그 하얀 손등을 향해 제 남은 모든 힘을 실어 내리 찍었습니다. 아, 지희의 비명이 집안을 찢었습니다. 대바늘은 그 아이의 손등을 꿰뚫고 서류에 박혔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와 계약서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이 미친 노망난. 내연남이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놈을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 밖을 아들이 쫓겨났던 그 대문을 향해 제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상철아, 상철아, 내 아들, 상철아. 제 목이 찢어지는 비명은 정적에 잠겨있던 한옥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저에게 달려들던 내연남, 그 사무장이란 놈이 흉흉한 눈빛으로 제 멱살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저는 늙고 병든 노인이었죠. 반사적으로 제 자수 바구니를 들어 얼굴을 가렸지만 그놈의 소나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하는 굉음과 함께 거실로 통하는 대문이 부서지듯 열렸습니다. 어머니, 상철이었습니다. 며칠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제 한쪽 다리를 심하게 비틀거렸고 며칠 밤을 샌 사람처럼 눈은 퀭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만은 이글거리는 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거실의 풍경을 한눈에 담았습니다. 손등에 대바늘이 박힌 채 피를 쏟으며 비명을 지르는 지희. 그리고 제 멱살을 잡으려던 내연남. 내 이놈들, 내 이럴 줄 알았다. 우리 어머니 몸에 손대지 마. 아들은 짐승처럼 포효하며 다친 다리는 잊은 채 그 내연남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두 남자가 뒤엉켜 바닥을 굴렀습니다. 찻상이 엎어지고 찻잔이 깨지는 소리, 욕설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당장 경찰 불러. 이 미친놈이. 함께 왔던 그 변호사라는 자는 상황이 틀어지자 가방을 챙겨들고 주랭랑을 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철이는 그놈보다 빨랐습니다. 굴러다니던 놋그릇 하나를 집어 변호사의 발치에 정확히 던졌습니다. 꼼짝 마. 너희들 다 한패인 거 알아. 한 놈도 못 가. 그때였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희가 손에 박힌 바늘을 빼내지도 못하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공포 때문이었죠. 시끄러워. 내연남이 상철이를 밀치고 일어나 지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이 쓸모없는 년, 다 내가 어설프게 처리해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상철이가 뒤에서 남자의 머리를 묵직한 목침으로 내리쳤습니다. 소리와 함께 남자는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 밖에서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아침 마당을 쓸던 저를 보고 안색이 너무 안 좋다며 걱정하시던 부녀 회장님이 집안에서 끔찍한 비명과 싸움, 소리가 나자 바로 경찰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손등을 부여잡고 우는 지희, 바닥에 쓰러진 내연남, 그리고 그들을 묶으라고 소리치는 상철이까지.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상철이는 자기가 그동안 모아온 증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상철이는 제가 노창로로 다리를 내리친 그날 집을 나간 게 아니었습니다. 담장 밑 창고에 숨어 며칠 밤낮으로 이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쓴 약을 마시고 잠든 것을 확인하고 밤에 집을 빠져나가는 지희를 몰래 뒤쫓았던 겁니다. 그리고 다 봤다고 했습니다. 지희가 그 내연남과 끌어안고 웃는 모습. 두 사람이 제 재산을 가로챈 뒤 저를 요양원에 버릴 계획을 짜는 소리까지. 상철이는 그 모든 것을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제 방에서 나왔습니다. 상철이가 경찰을 데리고 와 제 머리맡에 CD 플레이어를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자장가였습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아주 작은 소리로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병들었어요. 아들은 나쁜 놈이에요. 지희만 믿으셔야 해요. 모든 걸 지희에게 주세요. 지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경찰은 남은 탕약과 그 CD를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탕약 성분 분석 결과 거기에는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의식을 몽롱하게 만드는 강력한 진정제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총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거죠. 지희와 그 내연남, 그리고 돈을 받고 서류를 조작하려던 가짜 변호사와 사무장까지. 나중에 경찰이 확인해보니 그 명함에 적힌 법무법인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희는 상철이의 사업거래처 정보를 내연남에게 넘겨 일부러 부도를 유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 때문에
저 하나 때문에 벼랑 끝에 몰렸던 겁니다. 저는 조사가 끝난 뒤 엉망이 된 거실에 상철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깨진 찻잔 조각과 핏자국이 얼룩진 계약서가 바닥에 뒹굴었습니다. 상철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전히 성치 않은 다리 때문에 얼굴을 찌푸리면서도 녀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일찍, 제가 사업만 말아먹지 않았어도, 아니, 전현한테 속아서 제 사업까지. 녀석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덩치만 컸지 어릴 적 제게 혼나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떨리는 손을 들어 아들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페류나가 아니라 저를 구하기 위해 며칠을 굶고 다리를 절뚝이며 담벼락 밑에서 밤을 샌 제 아들이었습니다. 아니다. 상철아.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이 어미가 눈이 멀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고 내가 미안하다. 그날 저는 제 아들 앞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엉망이 된 거실에서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눈물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미안함이었고 안도였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을 창고에서 굶고 덜덜 떨며 저를 지켜본 아들의 등은 제 기억 속의 듬직한 아들이 아니라 비에 젖은 새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 역시 저를 붙잡고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끔찍했던 폭풍이 지나가고 집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 지희가 만들었던 그 숨막히는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그건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조심스럽고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지희와 그 일당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죗값을 치르겠지요. 저는 재판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는 것조차 제게는 사치였고 제 인생에 더는 그들을 들여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법의 처분에 맡겼습니다. 탕약의 도끼가 몸에서 빠져나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동안은 손이 떨려 바늘을 잡을 수도 없었고 밤이면 그 자장가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설쳤습니다. 정신은 돌아왔지만 몸은 그 지독했던 약 기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곁을 지킨 것은 상철이었습니다. 녀석은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던 그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난했고 다리도 한동안 불편해했죠. 하지만 녀석은 변했습니다. 제 아들로, 이 집의 아들로 돌아왔습니다. 다친 다리를 이끌고 녀석은 제 식사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밥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것들이었죠. 밥은 질거나 탔고 국은 한강물처럼 싱거웠습니다. 어머니, 그냥 드시지 마세요. 제가 다시 할게요. 아니다. 됐다. 먹자. 내가 해준 밥인데 이게 얼마만이냐. 저는 그 엉망인 밥을 쓴 탕약보다 더 열심히 삼켰습니다. 맛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제 인생에서 가장 달고 고마운 밥이었습니다. 녀석은 그렇게 밥을 짓고 청소를 하고 저를 부축해 마당을 거닐며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상철이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 나쁜 년한테 속아서 어머니 속썩인 거 다 제 욕심이었습니다. 이젠 다 정리했습니다. 빚도 일해서 갚기로 했습니다. 이거 공장 경비 일이라도 해서 조금씩 모은 겁니다. 빚 갚는 데는 한참 모자라지만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아들답게 살겠습니다. 봉투는 얇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안에 담긴 무게를 알았습니다. 저는 봉투를 받지 않고 그 거칠어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철아, 너는 내 아들이다. 그게 내가 사람답게 사는 유일한 이유다.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리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제 인생이 담긴 이 한옥을 더는 과거에 묶어두지 않기로. 저는 다시 바늘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실 하나 꿰기도 힘들었습니다. 지희의 손등을 찔렀던 그 섬뜩한 감각이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늘은 제게 무기가 아니라 제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몇 달 뒤 최정숙 전통자수 공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대문에 걸렸습니다. 이 집을 팔아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은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을 원망과 배신의 공간이 아니라 용서와 재생의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 한두 분이 오시더니 입소문이 났는지 지금은 멀리서도 배우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날 저를 걱정해 신고해 주셨던 부녀 회장님도 이젠 제 공방의 제일 가는 수강생이 되셨죠. 거실은 이제 제 수강생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찹니다. 쓴 탕약 냄새 대신 향기로운 쑥차 냄새가 집안을 맴돌죠. 상철이요. 녀석은 제 곁에서 공방 일을 돕고 있습니다. 수강생들 차를 내오고 무거운 짐을 나르고 서툰 솜씨로 공방 홈페이지를 관리합니다. 어떤 이들은 혀를 찹니다. 저 큰 덩치로 사업 말아먹고 이제는 늙은 어미 치맛자락 붙잡고 산다고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욕심으로 쌓아 올린 허황된 성이 아니라 정직한 땀으로 제 몫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저희는 여전히 부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밤 아들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에 마주 앉아 웃을 수 있습니다. 그 지옥 같던 자장가 대신 텔레비전 속 시끄러운 웃음소리를 들으며 잠이 듭니다. 가끔은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정말 현실이었는지 아니면 제가 그 약 기운에 꾼 긴 악몽이었는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이란 게 한 올 한 올수를 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실이 엉키고 엉뚱한 색실이 끼어들어 모든 것을 망친 것 같지만 결국 그 엉킨 실을 풀어내고 잘못된 실을 과감히 잘라내고 다시금 바른 길을 찾아 한 땀 한 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제 인생의 가장 어두웠던 매듭은 제 아들의 손으로 그리고 제 손으로 풀었습니다. 이제 제 수틀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숨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나요? 인생집의 다음 이야기를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열어주세요.